남편을 떠나보낸 후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모두 마친 후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았고 무엇보다 70을 넘긴 나이에 홀로 생활하시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신 첫날, 저는 어머니 방을 정성껏 꾸며드렸습니다. 남양의 가장 햇살 좋은 방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연보라색 커튼을 달았고 아버지 사진을 모셔둘 작은 선반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을 둘러보시더니 고맙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느라 조심스러우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첫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엌에 가면 이미 어머니는 식탁에 가득 차려진 아침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 아직 피곤하실 텐데 제가 할게요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아?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야. 그리고 손주들 아침은 내가 챙기고 싶어라며 웃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아이와 5살인 작은아이는 할머니가 오신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작은아이는 어머니께 완전히 푹 빠져서 할머니, 할머니 하며 하루 종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함께 그림도 그려주시고 숙제도 봐주셨습니다. 저녁에 제가 퇴근하면 어김없이 정갈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어머니는 오늘 애들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며 손주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셨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오신 후 집안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바쁘게 살다 보니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 산책을 나가시고 가끔은 시장에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사오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어주셨고 저는 어머니가 남편을 잃은 슬픔을 조금씩 극복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가끔 밤에 어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잃었는데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이제 편안히 여생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사랑을 받으며 하고 싶으신 일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그분이 느끼시는 짐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너희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 속에는 깊은 불안과 부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편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단계 욕구와 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낮이면 어디론가 외출하셨고 저녁이 되어서야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변화는 어머니가 오신 지 석 달째 되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는 매일 외출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였는데 점차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오전 10시쯤 집을 나가셔서 저녁 7시나 8시에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제가 물으면 어머니는 그냥 동네 친구들 만나고 왔어. 나이 들면 친구가 보약이잖니 또는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 산책 좀 다녀왔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니도 당신만의 사회생활이 필요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어머니는 외출하실 때 항상 같은 낡은 가방을 메고 나가셨습니다. 그 가방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오래되어 보였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들어있는 듯 어머니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둘째, 돌아오실 때마다 어머니는 눈에 띄게 지쳐 계셨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와 목덜미에는 땀이 송송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붉으신데?
제 말에 어머니는 걷다 보니 좀 더워서 그래. 샤워 좀 하고 올게라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셋째,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만 해도 어머니는 또래에 비해 건강하고 활기차게 걸으셨는데 이제는 다리를 조금씩 절뚝이셨습니다. 특히 저녁에 돌아오실 때는 한쪽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다리 어디 다치셨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래 걸어서 좀 아픈 것뿐이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넷째, 어머니의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부드러운 편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왜 이래요? 어디 다치셨어요? 라고 물으면 집안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걱정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뭔가 이상해. 매일 외출하시는데 어디 가시는지도 안 알려주시고 돌아오실 때마다 너무 지쳐 보이셔. 남편은 엄마도 당신만의 생활이 필요하시잖아. 우리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실례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성인이시고 당신만의 프라이버시가 있으실 텐데 자식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실례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외출은 계속되었고 돌아오실 때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 지쳐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그만 비틀거리셨습니다. 제가 얼른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깜빡 졸았나봐. 괜찮아라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 혹시 어디 아프신데 병원에 다니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일이 있어서 어디 일을 하러 다니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이 있으시고 우리가 용돈도 드리는데 굳이 일을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시는 건 아닐까? 요즘 노인들을 상대로 한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많다는데? 아니면 어떤 종교단체에 빠지신 건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 갑자기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지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어머니께 직접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매일 외출하시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는 듯 하더니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듣는 거야. 노래교실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래. 건강에 좋잖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관이라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듣는데 왜 그렇게 지쳐 보이실까? 왜 손에 상처가 생기고 다리를 절뚝이실까? 저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3단계 익숙한 세계로의 진입.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늦은 밤에 돌아오셨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남편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도 늦으시긴 했지만 이렇게 늦은 적은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아직 안 오셨어. 전화 한번 해볼까? 제 말에 남편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너무 늦으셨는데 괜찮으세요? 미안해. 버스를 잘못 타서.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버스를 잘못 탔다고?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는데 버스를 잘못 타실 리가 없었습니다.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옷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에는 피가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무릎에서 피가 나잖아요.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기대셨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져서.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어디서 넘어지셨어요?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걱정과 함께 왜 이렇게까지 비밀을 지키시는지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약간의 짜증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도 나와서 어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저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어머니의 무릎을 소독했습니다. 다행히 찰과상이었지만 70이 넘으신 어머니에게는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듣는다고 하셨는데 복지관이 이렇게 늦게까지 하나요? 그리고 무릎은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저의 연이은 질문에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미안해. 너희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 늦어진 건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랬고. 어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면 왜 옷이 먼지투성이인가? 왜 손에는 검은 때가 묻어 있는가? 그리고 왜 매일 규칙적으로 외출하시는가? 저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신 후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건 뭔가 이상해. 어머니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계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닐까? 남편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걱정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CCTV를 설치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감시하자고? 감시가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어머니가 정말 어디 가시는지, 혹시 위험한 일은 없는지. 우리가 직접 물어봐도 말씀 안 하시잖아.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해.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입장에서는 감시당한다고 느끼실 텐데. 그럼 어떡해? 이대로 두고 보자고? 오늘처럼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하고?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CCTV로 확인해서 어머니가 정말 어디 가시는지만 알면 돼. 그 다음에는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도와드리면 되잖아. 남편은 여전히 망설이는 표이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엄마가 나중에 알게 되면 나중에 다 설명드리면 돼. 지금은 어머니 안전이 우선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머니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어머니가 매일 더 지쳐 보이시고 오늘처럼 다치기까지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무릎도 아프실 텐데.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여전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저는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4단계 탐색과 적응. 며칠 후 저는 몰래 현관과 거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머니가 친구 댁에 가셨다고 하신 사이에 서둘러 작업을 했습니다. 현관에 하나, 거실에 하나, 총 2대의 소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하지만 어머니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남편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거야. CCTV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 녹화 영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테스트를 해보니 화질도 선명했고 어머니의 움직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앱을 내려다봤습니다. 월요일부터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어머니는 평소처럼 오전 10시에 외출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몰래 핸드폰으로 실시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 전에 거실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저녁 7시 30분,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영상으로 보니 어머니는 매우 지쳐 보이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고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깊은 한숨을 쉬시는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하시고 같은 시간대에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실 때마다 지친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를 가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CCTV는 집 앞만 찍을 수 있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 저는 퇴근 후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노트북을 켜고 그날의 녹화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빨리 감기를 하며 영상을 보다가 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시는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 무언가를 넣고 계셨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수건, 물병, 그리고 무릎 보호대였습니다. 무릎 보호대? 왜 무릎 보호대를 챙기시는 거지? 복지관 프로그램을 듣는데 무릎 보호대가 필요한가? 저는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외출 복안에 형광색 조끼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 형광색 조끼는 제가 길에서 자주 보던 것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입는 안전조끼.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환경미화 일을 하신다고? 그럴 리가 없어. 70이 넘으신 분이 왜 그런 힘든 일을?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으셨고 그것을 외투 안에 감추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손에 검은 때가 묻어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손에 굳은 살이 생기고 무릎이 아프셨던 거구나. 그래서 매일 그렇게 지쳐서 돌아오셨던 거구나. 어머니는 환경미화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건 다 해드리는데 혹시 돈이 계속 오후 838 필요하신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금요일,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용도의 조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저는 차를 아파트 입구 근처에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10시 정각,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평소처럼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163번 버스를 타셨습니다. 저도 차로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는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30분 정도를 달린 후 버스는 시청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내리셨습니다. 저는 근처에 차를 세우고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시청 건물 뒤편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환경미화 사업소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건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환경미화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5단계 실현과 발견.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낮 시간대 영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10분 후 어머니가 건물에서 나오셨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제대로 입으시고 한 손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다른 손에는 집게를 들고 계셨습니다. 다른 환경미화원들과 함께였습니다. 대부분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작업 반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구역을 나눠주었고, 어머니는 시청 앞 대로변을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여름 7월의 태양은 용서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인데도 이미 기온은 30도를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인도를 쓸기 시작하셨습니다. 담배꽁초를 줍고 휴지를 줍고 낙엽을 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30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는 땀이 송송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시고는 다시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쪼그려 앉아 배수구에 쓰레기를 건져내고 가로수 밑에 담배꽁초를 줍고 버스 정류장 주변을 청소하셨습니다. 일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그늘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있었지만 더웠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는 얼마나 더우실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그늘진 공원 벤치로 가셨습니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집에서 싸우신 김밥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일 점심은 밖에서 먹고 올게라고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밖에서 먹는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어머니는 김밥 몇 줄을 드시고는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식욕이 없으신 듯 했습니다. 더위 때문일까 아니면 피곤해서일까. 점심시간 30분이 지나고 다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의 해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도로변에 쓰레기를 줍기 위해 차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다니셨습니다. 위험해 보였습니다. 혹시 차에 치이기라도 하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후 2시, 어머니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끌고 수거 장소로 가셨습니다. 봉투는 어머니 키의 절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봉투를 끌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어머니는 화단 주변의 잡초를 뽑고 계셨습니다. 쪼그려 앉아 한 포기 한 포기 뽑으셨습니다. 무릎이 아프실 텐데.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셨던 거구나. 하지만 무릎 보호대로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일어서서 무릎을 주무르셨습니다. 오후 4시,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런 고생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건 우리 때문인가?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만하시고 집에 가요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머니는 당황하실 것이고 자식에게 들킨 것을 부끄러워하실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일과가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도구를 사업소에 반납하시고 형광색 조끼를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미화원 한 분과 함께 사업소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일당을 받으시는 모양이었습니다. 10분 후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보다 먼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어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어머니가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다녀왔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응,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왔어.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낮에 본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거리를 쓸던 모습,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끌던 모습, 무릎을 주무르시던 모습.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제가 반찬을 어머니 앞에 놓자 어머니는 고맙다. 너도 많이 먹어라고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과 피로를 이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환경미화 일을 하고 계셨다고? 응. 내가 직접 봤어. 한여름에 거리를 쓸고 쓰레기를 줍고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 돈이 필요하신 건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일 어머니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직접 여쭤보기로. 6단계 대가와 진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몰래 미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마 어머니께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시고 손주들을 챙기시고 다녀오게 하시며 집을 나서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고 계시겠지. 물은 충분히 마시고 계실까? 넘어지시지는 않으실까? 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동료와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냉면을 주문했지만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동료가 무슨 일 있어? 오늘 표정이 안 좋은데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환경미화 일을 하고 계셔요. 70이 넘으셨는데. 동료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우리가 용돈도 드리고 유족연금도 있으시고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셔서 그러시는 건 아닐까요? 동료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 우리 어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식들과 살면서 손 벌리고만 있을 수 없다고. 본인도 뭔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동료의 말을 듣고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던 겁니다. 용돈을 받는 것도,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는 것도 미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번 돈으로 손주들에게라도 뭔가 해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꼭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7시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더 붉어 보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특히 더웠으니까요.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제 말에 어머니는 잠시 놀라신 듯 했지만 곧 그래, 샤워 좀 하고 올게라고 하셨습니다. 30분 후 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어머니, 제가 어제 어머니를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뭘? 어머니가 당황하신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시청 앞에서요. 어머니가 환경미화 일하시는 거 봤어요. 제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왜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들킬까봐 걱정했는데. 왜요? 왜 그런 힘든 일을 하세요? 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 부부가 맞벌이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떠안고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도 알아. 너희가 나한테 용돈도 주고 잘 챙겨주는 거. 하지만 그게 더 미안했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는데. 그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응.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고 싶었어. 생일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할머니가 그것도 못 해주면 무슨 할머니니?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가 그냥 계셔도 좋아요.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시고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이상을 바란 적이 없어요. 정말?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하고 계세요. 아니,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아이들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아이는 할머니, 제 용돈은 엄마 아빠가 주는 거면 돼요. 할머니는 그냥 저랑 놀아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작은아이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할머니, 아프지 마요라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한참을 우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자식들에게 폐를 끼칠까 걱정하시며 살아오셨던 어머니. 그분의 구부정한 등은 죄가 아니라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7단계 귀환과 변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하나, 어머니의 미래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선 그 일은 그만두셔야 해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제대로 된 용돈을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드는데. 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어머니는 이미 평생을 일하셨어요. 시집 오셔서 남편 뒷바라지 하시고 자식 키우시고 시부모님 봉양하시고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해요. 그래도 엄마.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환경미화 일하시는 거 보면 제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무능해서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제발 그만두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그만둘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정말 쉬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어머니께 매달 80만 원의 용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 개인 용도로만 쓰시라고, 손주들 선물은 저희가 따로 준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둘째, 어머니의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몇 달간 힘든 일을 하셨으니 몸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셋째, 어머니가 정말 하고 싶으신 일을 찾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거 있으세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서예를 배우고 싶었어. 젊었을 때 조금 배웠는데 이제 시간이 있으니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집 근처 복지관의 서예 교실을 알아봤습니다. 마침 다음 달부터 새 반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등록해도 돼?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셨고 저는 당연하죠.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넷째, 집안일의 분담을 재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도 각자 역할을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하고 싶으실 때만 하세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 주 월요일, 어머니는 환경미화 사업소에 사직 의사를 전하셨습니다. 관리자는 일 잘하시는데 아쉽네요.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교대로 아침을 준비했고 주말에는 아이들도 간단한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8시쯤 일어나셔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으셨습니다. 낮에는 서예 교실에 다니시거나 예전부터 친하셨던 친구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친구들을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실 때 어머니의 표정은 밝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서예 작품을 가져오셨습니다. 가화만 사성 마이너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어머니는 그 글씨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부족했죠?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너무 혼자서만 생각한 거지. 가족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니. 나만 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더라. 큰아이가 할머니, 이제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작은아이는 어머니 무릎에 앉아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비로소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8단계의 새로운 균형.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 걱정하시는 듯한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편안한 미소를 자주 보이셨습니다. 서예 교실은 어머니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날만 되면 설레는 표정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잘을 배우기로 했어. 어려운 글자래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서예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셨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과 수업 후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참 재미있는 분이야. 다음에 우리 집에 초대해도 될까?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를 해주셔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역에서 오후 841유가 없으셨다면 이제는 정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큰아이와는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작은아이와는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어머니와 큰아이가 서점에서 돌아왔습니다. 큰아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저한테 책 3권이나 사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 용돈으로 사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응. 내가 번 돈은 아니지만 너희가 준 용돈이니까 내 돈이지. 손주 선물 사는데 쓰고 싶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쓰지는 마세요. 저희 부부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이제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저녁을 준비해 주실 때 저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엄마께 감사 편지를 써보는 게 어떨까요? 큰아이가 저 할래요 라고 손을 들었고 작은아이도 저도요 라고 따라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각자 쓴 편지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남편은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제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저를 용서해주세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아이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도 좋고 이야기도 좋고 할머니 냄새도 좋아요.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살아주세요 라고 썼습니다. 작은아이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큰 하트. 어머니는 편지들을 읽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우리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삼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가족. 며칠 후 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이 무릎 관절이 좀 안 좋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무리할 일도 없어. 걱정 말라고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수영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어서 서해 수업 없는 날에는 수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속에서 걷는 게 무릎에 좋대. 그리고 시원하고 좋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밝았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어머니의 첫 번째 서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였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의 작품은 감사였습니다. 왜 감사라는 글자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너희에게 감사해서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야말로 어머니께 감사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머니 방에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는 응, 잘 잤어. 너는?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짧은 대화에 담긴 사랑과 배려를 이제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여전히 조금 구부정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겨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등이 더 이상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더 굽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떠받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구부정한 등, 절뚝이는 걸음걸이, 거친 손. 그것은 단순히 늙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괜찮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고 하실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말 뒤에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더 이상 요구하고 싶지 않다는 체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활짝 웃는 얼굴은 기억하지만 그분들의 진짜 모습 마이너스 피곤해 지친 얼굴, 아픈 것을 참으시는 표정, 외로움을 감추는 미소 마이너스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자세히, 더 깊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가족처럼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드리면 됩니다. 어머니의 그 구부정한 등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무릎을 주무르시던 모습. 우리가 잘할게요. 알았어. 그만둘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정말 쉬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어머니께 매달 80만 원의 용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 개인 용도로만 쓰시라고, 손주들 선물은 저희가 따로 준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둘째, 어머니의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싶었어. 젊었을 때 조금 배웠는데 이제 시간이 있으니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집 근처 복지관의 서예 교실을 알아봤습니다. 마침 다음 달부터 새 반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등록해도 돼?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셨고 저는 당연하죠.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넷째, 집안일의 분담을 재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도 각자 역할을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하고 싶으실 때만 하세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 주 월요일 어머니는 환경미화 사업소에 사직 의사를 전하셨습니다. 관리자는 일 잘하시는데 아쉽네요.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교대로 아침을 준비했고 주말에는 아이들도 간단한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8시쯤 일어나셔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으셨습니다. 낮에는 서예 교실에 다니시거나 예전부터 친하셨던 친구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친구들을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실 때 어머니의 표정은 밝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서예 작품을 가져오셨습니다. 가화만 사성 마이너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어머니는 그 글씨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부족했죠?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너무 혼자서만 생각한 거지. 가족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니? 나만 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더라. 큰아이가 할머니, 이제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작은아이는 어머니 무릎에 앉아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비로소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8단계의 새로운 균형.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 걱정하시는 듯한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편안한 미소를 자주 보이셨습니다. 서예 교실은 어머니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날만 되면 설레는 표정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잘을 배우기로 했어. 어려운 글자래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서예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셨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과 수업 후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참 재미있는 분이야. 다음에 우리 집에 초대해도 될까?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를 해주셔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역에서 오후 841유가 없으셨다면 이제는 정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큰아이와는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작은아이와는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어머니와 큰아이가 서점에서 돌아왔습니다. 큰아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저한테 책 3권이나 사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 용돈으로 사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응. 내가 번 돈은 아니지만 너희가 준 용돈이니까 내 돈이지. 손주 선물 사는데 쓰고 싶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쓰지는 마세요. 저희 부부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이제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저녁을 준비해 주실 때 저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엄마께 감사 편지를 써보는 게 어떨까요? 큰아이가 저 할래요. 라고 손을 들었고 작은아이도 저도요. 라고 따라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각자 쓴 편지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남편은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제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저를 용서해주세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아이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도 좋고 이야기도 좋고 할머니 냄새도 좋아요.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살아주세요라고 썼습니다. 작은아이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큰 하트. 어머니는 편지들을 읽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우리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삼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가족. 며칠 후 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이 무릎 관절이 좀 안 좋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무리할 일도 없어. 걱정 마라고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수영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어서 서해 수업 없는 날에는 수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속에서 걷는 게 무릎에 좋대. 그리고 시원하고 좋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밝았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어머니의 첫 번째 서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였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의 작품은 감사였습니다. 왜 감사라는 글자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너희에게 감사해서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야말로 어머니께 감사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머니 방에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는 응, 잘 잤어. 너는?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짧은 대화에 담긴 사랑과 배려를 이제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여전히 조금 구부정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겨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등이 더 이상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더 굽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떠받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구부정한 등, 절뚝이는 걸음걸이, 거친 손. 그것은 단순히 늙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괜찮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고 하실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말 뒤에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더 이상 요구하고 싶지 않다는 체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활짝 웃는 얼굴은 기억하지만 그분들의 진짜 모습, 피곤해 지친 얼굴, 아픈 것을 참으시는 표정, 외로움을 감추는 미소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자세히, 더 깊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가족처럼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드리면 됩니다. 어머니의 그 구부정한 등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보답할 차례입니다.